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삶을 꿈꾸며 살았던 40대 후반의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이며 여전히 사회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세상은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고요. 온전한 사랑을 다 주어도 돌아오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상처가 이렇게나 크고 오래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태어나게 된 저는 오늘 이곳에 저의 지난 상처를 들추어 내보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쯤 되었을 때 저희 엄마는 재혼을 하셨어요. 저를 낳아주신 아빠하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한참 동안이나 혼자 살고 계시던 엄마는 암이라는 크나큰 병을 겪고 나서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셨거든요. 여자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특히 아빠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셨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으셔야 했습니다. 낮에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일이 끝나면 집에 한 무더기 큰 부엌거리를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는 또 일을 바로 시작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시던 분이 바로 엄마였어요. 저와 제 동생에게 엄마는 그저 슈퍼우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가끔씩 저희 아빠가 없는 것 같다며 놀려대서 풀이 죽어있는 동생을 보면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없긴 왜 없어? 지금 집에 같이 없다고 해서 아빠가 없니? 엄마가 전화해줄게. 너희를 낳아주신 아빠는 당장에 차로 30분만 타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친구들 있으면 당당하게 말해. 우리 아빠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네가 기죽고 이러고 있으면 지는 거야. 알았어? 누구보다 강하신 엄마는 저와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늘 당당함을 길러주셨어요. 제 생각에 아빠와 이혼하기 전에 엄마는 조금은 여리고 눈물도 많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 앞에서만 일부러 강한 척 연기를 한 것이고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우셨나 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혼자 술잔을 들이키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차마 제가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힘든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어쩌면 그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참으로 억척같이 사시면서 본인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잘 쓰지 않으시던 엄마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었을 무렵 암이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집에서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고 살도 빠지면서 때로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었는데 그것이 바로 암의 전조 증상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제 말을 계속 듣지 않으시고 버티고 버티시다가 어느 날 낮에 집에 계신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엄마가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의아하게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는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던 분식과 과일까지 사놓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우리 딸 왔어? 학교에서 늦게 끝나네. 배고프지? 엄마가 이거 샀는데 떡볶이랑 순대튀김 그리고 아직은 좀 비싸지만 너무 맛있게 생긴 딸기까지. 맛있겠지? 얼른 먹자. 먹는 게 남는 거다. 엄마 이 시간에 집에 왜 있어요? 이렇게 많이 왜 사왔어? 엄마 돈도 없는데? 인생 길지도 않은데 엄마가 너무 돈만 아끼고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엄마가 그냥 그래. 너희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에휴, 우리 앞으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자. 알았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평소에 엄마와는 180도 다른 모습에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천진난만하게 요즘 유행하는 신발을 사달라고 했고 엄마는 그런 동생에게 신발까지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챘고 곧 그것이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아주 자주 눈물을 보이셨고 많이 약해지셨어요. 다니던 공장에 장기 휴가까지 내고 어디인가 다니셨는데 그게 바로 항암 치료였더군요. 저희 자매에게 숨기고 혼자서 꾸역꾸역 병원에 다니시던 엄마는 어느 날 밤 TV를 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에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생활의 모든 패턴이 엄마에게 맞춰져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완쾌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고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통증과 구역질 때문에 집안에서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엄마 대신 동생 밥도 차려주고 집안에 밀려있는 빨래와 설거지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병원에 가시는 날이었는데 학교에 가려고 나선 저희 집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고 잠시 후 나온 엄마는 그 아저씨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아저씨의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얼마 후 저희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아빠 대신 엄마의 옆자리에 다른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지라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엄마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지 하는 생각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었죠. 인사해. 이 아저씨는 엄마를 많이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셔. 엄마가 혼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병하고 싸우기에는 솔직히 너무 버거워.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아저씨랑 엄마 함께 살게 될 것 같다. 제게 새아빠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아저씨가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방 2칸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매우 좁았었는데 낯선 아저씨까지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 불편한 마음에 저는 방 안에서 거의 나가지도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얼마 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저는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TV도 보지 않을 정도로 홀로 지냈습니다. 동생은 의외로 그 아저씨와 잘 지내더군요. 그 아저씨는 매우 친절하게 저희에게 밥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와서 주셨는데 아마도 동생은 아빠의 빈자리를 늘 그리워했었기에 더욱 잘 따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재혼 가정이 되어버린 저는 처음에는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고 어린 시절 문득문득 기억이 나는 친아빠의 추억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누구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저희 가족에게 잘해주셨고 특히 엄마의 병을 치료하시는데 1등 공신이셨어요. 저희 자식들이 해주지 못한 부분들을 다 해주시면서 엄마의 곁을 지켜주셨고 엄마는 아저씨 때문에 더욱 단단해지시며 치료도 잘 버티셨습니다. 몇 년 후 결국 엄마는 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셨고 저도 점점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병만 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기에 그 아저씨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예민한 시기였는지라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엄마의 병만 나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알바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전문대학이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세계 인류급으로 좋았었기에 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의 인상 한번 쓰지 않고 매일매일을 웃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평범한 직장에도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지내고 있던 제게 한 가지 딱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에 대한 염려증 같은 것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들이 부디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목표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엄마가 큰 병에 걸려 힘들게 버틴 것을 보니 그런 강박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어딘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특히 엄마나 동생, 새아빠가 아프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병원으로 함께 가서 결과까지 들어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제게 동생은 웃으면서 노인네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니, 오버 좀 하지 마. 그냥 감기라고 감기. 노인네처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네가 의사야? 그냥 감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두 번 다시 내 가족이 아픈 건 못 봐. 그러니까 언니 말 들어. 아프면 나한테 진짜 혼낼 줄 알아? 감기도 걸리지 마. 언니, 정말 완전 노인네 같다. 20대에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 낳으면 아주 볼만하겠다, 볼만하겠어. 동생은 제게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게도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소개시켜준 남자였는데 학벌도 좋고 얼굴도 꽤 잘생겼다며 제게 한번 좋은 만남을 가져보라고 소개시켜 주었죠. 대학에 다닐 때 딱 한 명과 잠깐 연애한 것 빼고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지 못했던 저는 항상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는지라 그 소개팅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죠. 처음 만남부터 호감 가는 인상을 느꼈던 저는 솔직히 먼저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 바로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고, 썩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은 그 남자를 보면서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와 카페에서 커피까지 마시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참 그때는 무슨 용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말을 해도 제 성격상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이 외롭고 심심하긴 했었나 봅니다. 서로의 직장이 멀지 않다는 것은 이미 소개팅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기에 저도 모르게 점심시간에 잠시 그 남자의 직장 앞에 간다는 말을 했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맛있는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서 점심시간에 그 남자에게 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남자도 저의 이런 부분이 좋았었나 봅니다. 미경씨는 용기도 많으시고 참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은 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게 참 싫었는데 말이죠.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분을 만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내일 시간 되시면 영화 봐요 우리. 결국 그 남자는 진심으로 제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 연락을 자주 하며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영화 보기, 맛집 찾아가기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고자질까지 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친한 친구까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 친구들은 곧 사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것은 100%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알던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고, 저희는 정말 그 자리를 계기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달콤한 그 남자의 말이 제 귓가에 항상 맴돌았고, 첫 키스를 한 날에는 밤에 잠도 설쳤답니다.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제게는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남자보다 제가 더 그 남친을 좋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는 불타는 연애를 이어갔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과 술을 한잔 먹던 중 남친은 어머니와 전화로 조금 불편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미안.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지금 그리 좋지가 않아. 아빠가 계셨을 때는
우리 집 정말 괜찮았었는데 아빠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빚이 좀 생겼고 엄마는 아직도 그걸 힘들어하고 계셔. 엄마도 일을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집안에만 계시던 분이라서 버거워하시고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야 미안하긴. 서로의 힘든 부분도 다 알아야 하는 게 연인인데 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달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거야? 조금이면 내가 좀 빌려줄게. 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한 3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남친의 말에 저는 선뜻 3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적금 외에도 조금씩 비상금 통장에 모아둔 돈이 좀 있었거든요. 남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마음으로 해주었던 건데 남친은 오히려 그 후부터 제게 많이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드값이 모자란다, 빚 갚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식으로 몇십만 원씩 빌려가는데 사실 그 돈을 정확하게 갚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씩 밀렸다가 조금씩 갚기도 했는데 푼돈으로 받은 그 돈이 다시 제 통장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이때 부모님께라도 말을 해서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바보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 연애는 지속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남친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고 어디를 가든 제가 먼저 알아보고 예약하고 했었죠. 가끔 남친의 절친도 함께 만났고 함께 놀러도 갔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조금 바보 같다며 이기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게 좋은 것을요. 3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남친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어머니와 누나 부부를 만났었는데 솔직히 저를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었다고? 지금은 완치되신 거니? 딸은 엄마 병을 물려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야. 영 꺼림칙한 게 아니야. 게다가 아빠는 또 재혼하신 거라며. 이것도 딸이 물려받는 거 아닌가 몰라. 전문대 출신의 직장도 별로고 어쩌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니? 제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서스럼 없이 하는 분이 바로 남친 어머니셨어요. 더 웃긴 것은 남친의 누나는 이런 자신의 엄마가 당연한 말씀을 한다는 것처럼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그 집에서 온전한 사람은 남편 매형뿐인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의 말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화제를 전환한 사람은 바로 그분이셨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신우는 자신의 아이도 잘 돌보지 않고 올고지 남친 매형이 아이까지 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아도 남친의 매형을 보면 저와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불편함까지 숨겨가며 남친과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얼마 앞두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임신까지 하게 되어 준비하는 내내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입덧을 하느라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이런 저를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은 남친의 행동에 짜증도 많이 났었어요. 또 저보다는 자신의 친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유독 많아졌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결혼식은 올려졌고 신혼의 달콤함보다는 아이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저는 좀 더 아이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예민한 강박도 갖고 있던 저인지라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직장에 복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시모나 신우가 아이를 돌봐줄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둘째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완전히 아이들에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돈이 모자른다고 제게 징징대기 일쑤였고 시모는 소고기가 먹고 싶다, 명품 가방이 갖고 싶다고 하시며 제게 자주 전화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었는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셨어요. 특히나 시모의 생일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게 많이 면박을 주셨습니다. 아니, 남들은 애 낳고도 돈 벌어서 시댁에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다는데 아휴, 그리고 오늘은 내 생일 아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 갖다 바치는데 넌 어떻게 된 애가 딸랑 케이크 하나 이거 돈 10만 원 들은 봉투 하나냐? 아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어머님, 저희 집도 사정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아이 둘 키우면서 생활하기 빠듯해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게냐? 어? 너 집에서 놀면서 처먹고 쓰는 걸로 다 쓰는 거 아니냐고. 혹시 너 니네 집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안 그러고 뭐가 그렇게 사정이 빠듯해? 시모의 말에 옆에 있던 신우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러게, 니네 친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런 거야? 내 생일도 쌩까고 그러더니 내 동생 돈 다 어쨌냐고. 형님, 저 생활비 받아서 써요. 그렇다고 애 아빠가 많이 주지도 않고 저도 정말 힘들다고요.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불편한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면서 하도 속상하게 하셨던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뒤따라 나오신 것은 누나의 남편이셨어요. 자신도 신우의 씀씀이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애들 옷이랑 이것저것 챙겨왔다며 차에서 꺼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했으니 오히려 다 잘 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바보로 보는 게 이 집안이거든요. 사실 저 이혼 생각 중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씀씀이도 너무 해프고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처남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잘 살펴봐요. 네? 그게 무슨... 애 아빠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고 있나요? 말씀해주세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신 신우 남편에게 물어보아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최근 몇 년간 부쩍이나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때로는 남편의 친한 친구와 함께 1박 2일 여행도 갔고 아주 싸게 나왔다면서 골프 여행을 간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만 조금 받아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편이 얼마를 벌어서 어디 얼마를 쓰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형편이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의 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물어본 적은 있지만 남편 친구는 그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제 남편이 누구보다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커플인 것 같아. 황홀한 1박 2일을 선사해준 그대에게 300만 원을 쏩니다. 본능적으로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정송시킨 후 그 다음부터는 남편의 모든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아파서 하루 자고 온다는 말을 하고 외박을 한 그날 저는 남편의 자동차가 저쪽 다른 동네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자동차를 뒤져 블랙박스 영상 몇 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에게 자기야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은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런 관계를 스폰서라고 한다더군요. 용돈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주고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들을 상대로 돈을 빼먹을 공리를 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김씨 아줌탱이는 왜 이렇게 돈이 짜냐? 어? 아니 그렇게 놀아줬는데
꼴랑 200이 뭐냐? 아씨 짜증나 씨. 돼지같이 못생긴 년. 내가 이번 주에 생일이라고 뻥거치고 명품관 데려가서 아주 짝배 입을 거니까 너도 그 박씨 아줌마 데리고 따라와. 이렇게라도 해야 뭐라도 남겨먹지. 우리가 미쳤냐? 그 아줌마들이랑 그런 것도 없으면 왜 놀아? 아 그럼 오케이 알았어. 나도 이번에 구두랑 지갑 벨트까지 싹 다 바꿔야겠다. 네 여친 눈치 안 채게 조심해. 우리 마누라는 워낙에 미련 곰탱이라 지 자식들 말고는 하나도 모르니까.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지가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자기 아무 걱정 말라고 하던 그 남편의 친구라는 인간 역시 하나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다짐하고 저는 그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갖고 있던 컴퓨터로 옮겨 놓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제 앞날을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고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며칠간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는데 오히려 남편은 이런 제가 고마웠나 봅니다.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나다니더군요.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 보내며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죠. 그러던 며칠 후 시모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어쩜 좋냐? 내가 글쎄 암에 걸렸단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도 너무하시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장에 돈도 없고 큰일이지 뭐냐? 네? 암이요? 어머님 그게 정말이세요? 어디 병원이에요? 혹시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요. 내가 벌써 네 신우랑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다. 안 그래도 요새 몸이 안 좋고 힘들다 했더니만 내게도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니네 엄마도 암 걸렸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겠다. 우리 집안 형편에 암보험도 다 해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 저기 니네 친정에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일단 어머님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계세요. 아셨죠? 이건 정말 힘들고 오랜 싸움이에요. 제발 마음 굳게 먹고 계세요. 제가 좀 어떻게든 해볼게요. 시모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다면서 울먹이셨고 특히나 병에 대한 예민한 저였는지라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고 미워도 남편의 어머니이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이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을 고치게 해드리고 싶었죠. 남편이 그지 같은 행동을 했건 안 했건 일단 돈을 구하는 데에 급급했고 그동안 제가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돈이면 일단 항암 치료는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돈 얘기를 꺼냈죠. 제가 마땅히 돈 이야기를 할 곳이 친정밖에 없었거든요. 더욱이 친정엄마는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라 믿었어요. 친정엄마와 새아빠는 정말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하시고는 본인들이 당장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아빠가 갖고 있는 작은 땅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걸면 여유있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피도 안 섞인 새아빠이셨지만 누구보다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친정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신우와 조카가 함께 있었고 시모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습은 마치 저희 엄마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해서 저는 눈물이 다 났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병원 어디 가신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신 거죠?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면 병원에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큰 병원 갔다 왔지. 뭐 좋은 일이라고 줄줄이 사탕으로 다 같이 가냐? 내가 잘 모시고 검사 받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정확히 무슨 암 몇 기예요? 암 크기는 어떻고요? 혹시 전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대요? 나중에 이게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게 무섭다고 하던데 수술은 어떻게 진행된대요? 그게 저기 말이야. 위암이래, 위암. 3기인가 그렇다는데. 저기 내가 알아서 다 스케줄 잡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돈은 좀 어떻게 마련이 될까? 얼마나 마련될까? 알다시피 나도 상황이 그렇고 해서 올케한테밖에 말할 곳이 없네. 신우의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하니 이런 걸로 제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틀 후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네 새아빠가 어렵게 해서 구한 돈이야. 부디 이 돈으로 안 싸돈 꼭 좋은 수술 받았으면 하는구나. 너무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엄마도 잘 이겨냈잖아. 네가 많이 힘이 되어드려. 알겠지? 어렵게 친정에서 남에게까지 빌려주신 돈을 받아 시모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병원에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신우가 중간에서 칼처럼 차단을 해버리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말에 시모가 병원에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신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고모부, 어쩐 일이세요? 지금 처남 어딨어요? 출장 간다고 했어요? 네? 네네. 회사에서 장기 출장 가서 다음 주에나 온다고 했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출장은 개뿔. 지금 그 인간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머니 암 걸렸다고 돈 보내줬더니만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갔어요. 진짜 그 인간들 인간 말종이에요, 말종. 저 이혼한 것도 몰랐죠. 지금 미혼 조정 기간 중인데 암 걸리셨다고 해서 없는 돈까지 마련해 빌려줬는데 그것도 다 개뻥이고 방금 공항에서 일하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써 면세점에 들러 싹쓸이하고 비행기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하와이를 갔다네요. 저는 듣고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떻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의 회사로 얼른 전화를 걸어 출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저는 벌써 몇 달 전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남편의 통장을 남편이 다른 곳에 몰래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통장 정리를 하며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할 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통장과 연결되어 있던 체크카드로 모텔을 비롯해서 고급 레스토랑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던 목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던 것들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이번에는 시모 그리고 그 다음엔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길래 문자로 한마디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돌아오면 전부 죽습니다. 문자를 본 신우는 잠시 후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당장에 오라고 얘기를 했죠. 올케,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나. 아니 어쩌면 그렇게 무식하게 문자를 보내니? 나 보고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에 와 있으니까 당장 못 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병원? 어디 병원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우리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신지 제가 직접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요 병원이? 혹시 그 병원 하와이에 있어요? 그게 무슨... 아니 나 지금 엄마 병원 검사해야 돼서 끊는다? 신우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편의 전화기에서 보았던 그 문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똑 잡아떼며 시치미를 떼시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게 돈을 준다고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집이 넘어갈 판국에 제 이름으로 명의를 돌리고 대출금 이자까지 내고 있던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제대로 빚을 갚지 않아 은행 경매로 넘어갈 뻔한 집을 제가 적금을 깨서
일부를 갚아드리기까지 했었던 집이었거든요. 빠듯한 살림에 제가 부업을 해서 이자를 내드리던 그 집이었는데 그 집에 살면서 제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상상을 초월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까지도 싸그리 무시하고 이용한 시댁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동안 제 남편과 친구가 하고 다닌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다가 녹화된 대화 내용까지 들려주니 더 이상 참지 못한다며 다니던 회사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애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여자들의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일은 아주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얼마 후 귀국을 해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아줌마의 남편에게 걸려서 뒤지게 맞았어요. 저는 시댁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짐가방들이 가득했고 면세점에서 산 듯한 명품 쇼핑백을 들고서 룰루랄라 기분 좋게 나타난 시모와 신우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의 뺨을 한 대 시원하게 후려 갈겼습니다. 아, 뭐야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하나밖에 없는 손이 신우의 뺨을 때려? 너 돌았냐? 그래, 나 돌았다.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우습냐? 감히 암이라고 뻥을 치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 당신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뭐야? 우리 병원 갔다 온 건데 무슨 말을 듣고. 병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암 걸린 사람이 저렇게 혈색 좋게 싸돌아다니냐? 어디 병원인데? 어? 아주 진짜 이것들이. 제가 이성을 잃고 싸지르자 옆에 있던 시몬은 좋은 말로 저를 타이르려고 하시더군요. 저기 에미야, 너 지금 뭔가 대단한 오해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앉아봐.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게 내가 하도 힘들하니까 얘네들이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여행 좀 가자고 그런 건데 그게 오해가 있었나 보구나.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 속일 것이 없어서 암에 걸렸다는 걸 속이세요? 저희 엄마가 암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 사람이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 천벌받아요.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대출 이자까지 갚아주는 며느리인데 뭐가 부족하세요? 아니 막말로 대출 이자 꼴랑 몇 푼 한다고. 남들 며느리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그런다는데 솔직히 네가 해준 게 있니? 그냥 기분 좋게 늙은 치엠이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냐? 진정 좀 하고. 진정? 선물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남들한테 손 벌려서 벌린 돈으로 해외여행? 당신들 정말 제정신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야, 동물. 그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가서 팍팍 쓰고 오지. 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이혼한 사이한테도 돈 빌려서 이러고 싶어요? 아니 그 썩을 놈이 그걸 너한테 말하디?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이 집 내놨으니까 당장 이사갈 준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들이 여행 가서 펑펑 쓴 돈 계좌로 보낸 흔적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니까 나머지는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뭐야? 이 베어먹지 못한 년이 어디서 경찰서 얘기를 해? 이사? 아주 꼴값을 떠네.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CM이랑 이 시댁이 우습냐? 네, 우스워요. 우습고 꼴 같지도 않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길로 시댁문을 발로 확 걷어차면서 나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저를 끝까지 붙들어 세운 건 신우였습니다. 제 뒷머리채를 잡더니만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장 시모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신우의 손을 확 낚아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제가 또 아이 2명을 키우면서 힘이 많이 세졌거든요. 작은 몸집의 신우쯤은 한 번에 제압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엄청나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힘도 많이 세지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냥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도 모두 주었고 그들을 향한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친정에서 엄마와 새아빠가 마련해 주신 돈도 잘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전화기에 녹음 버튼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모가 암에 걸렸다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어떻게 된 여자가 아이들의 아빠와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 어? 그래, 내가 돈이 하도 없어서 아줌마들 몇 명 만나서 돈 좀 받고 놀았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이혼의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야, 애들이 나중에 다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게, 애들 걱정하는 사람이 이딴 행동을 해? 니네 집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어? 그렇게 해외여행이 가고 싶었냐?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서 카드로 36개월 할부로 긁고 여행을 가지 그랬어.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 쓰레기? 너 말 다 했냐? 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너 무식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와,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정말. 그래, 나 매력 없고 무식하니까 제발 너는 관심 끄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애들하고 잘 살 테니까 양육비나 제때 보내주고 위자료 똑바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친정에 들어와 엄마와 새아빠와 함께 살며 직장도 다시 구했고 여자로서 좀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워낙에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게 예쁜 옷도 사주고 화장도 해주었고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예쁘다면서 매우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상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전처럼 다 같이 사는 것을 많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지나치게 아빠가 가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움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남편의 험한 꼴을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남편은 남편 친구가 불륜 아들의 남편에게 얻어터지고 그 여파가 남편에게까지 왔나봐요.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힘들다며 제게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도 그때가 그때인 것 같더라고요.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잠시 나갔다가 옷도 찢어져 있고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꼬라지가 말도 안 되어 있길래 차마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저보고 무식하고 매력이 없다고 하더니 본인이 그런 꼴을 당하고 나니 찾아와서 힘들다고 징징대는 게 정말 이 남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따뜻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없고 맨날 힘들다, 돈 없다, 징징대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뒤로는 못된 짓만 다 하고 다니고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곳에 털어놓은 것이 제 인생에서는 분명히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 몸 관리도 잘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저도 무척이나 저희 엄마와 닮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고 멋지고 강하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렸을 적 제가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과 똑같게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살짝 친정엄마 옆에 가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냥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싶네요. 새아빠에게 오늘만은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말도 안 되게 못된 시댁 사람들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